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정이 생각납니다. 세게 들어갑니다. 일단 뭐 요즘 대장동의 1타 강사 인기 좀 체험하십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기본이 4만 5만이던데. 인기는 체험을 하는데요. 제 목적은 제가 무슨 강사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1타 강사로 시작했지만 1타 공격수, 1타 해결사로 가는 과정입니다.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후보라고 보시는 거예요? 플러스 그 세력. 플러스 그 세력. 네. 왜냐하면 이재명도 그 세력의 일부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한 근거나 물증은 있으신가요? 주장해도 감옥에 안 갈 정도의 물증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이재명 측이 인정할 정도의 물증은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계속 이 실탄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인은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하고 당시 시의회 구성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원유철 전 의원, 그다음 곽상도 의원, 그다음에 법조계 인맥 이게 너무나도 복잡하다 보니까 한쪽만의 잘못을 귀결시킬 수 있냐.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세력이 있는데 과연 그런 김만배 화천대유 쪽하고 이재명 후보랑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지금 그게 제일 해명의 핵심이거든요. 구치소 가서 인터뷰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그래요. 너무 대장동만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후보께서 후보 색깔이 안 보인다, 원희룡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남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본인 걱정이나 하라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한 3가지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공약이 우선 크게는 성장 공약, 그리고 복지 공약,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공약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성장 공약은 어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 주도니 고용 주도니 다 거짓말입니다. 네. 말이 마차를 끄는 거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 투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과거에 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투자 주도하면은 이게 너무 친기업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일감을 만들고 일감을 찾아내고 일감을 현실화시켜서 거기에서 일거리가 나오고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면에서 경제 원리에 맞고 현재 세상의 변화 추세에 맞는 그러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장 정책을 펴야죠. 근데 그 투자는 막연하게 과거처럼 중화공업 때려 붙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적응형,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가 기술 전쟁이니까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시장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공공시설 조달, 그다음 우리 공공조달 시장, 그리고 민간 규제를 풀어서 민간 산업, 글로벌 시장, 그래서 시장을 확대하는 투자. 그렇게 해서 사람과 기술과 시장의 삼두마차가 끄는 일감 주도 일자리 소득이 따라오는 말이 삼두마차가 마차를 끄는 그런 성장으로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성장 공약이고요. 네. 여기에 따른 뭐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이제 10대 혁신 성장 프로젝트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복지에 대한 것은 저의 복지는 절대 빈곤과 절대 고립을 해소하자. 두 번째로는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뿌리자. 내 집 마련, 교육,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부모 찬스가 없으면 포기를 해버리는 인생의 주요한 고비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절망의 국가로 가고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 위축되고 불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기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첫 계단들을 국가 찬스로 도와주자.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절반을 투자를 해주자. 그리고 청년들이 직업을 찾기까지 10년 동안은 2천만 원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교육 계좌를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하고 다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될 때에는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뭐 등등 이러한 국가 부모 찬스가 아니라 국가 찬스로 가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동맹을 강화하고
기술과 정보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의 어떤 위세 그리고 북한의 우리에 대한 위협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월호라든지 곳곳에 있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개인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안보 국가로 가자. 뭐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줄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첫 마수 토론이 있었고 네. 계속해서 이제 공방들이 상대에 대한 비방과 비난 뭐 그리고 천공 뭐 이상한 학문침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책이나 미래는 실종됐고 서로에 대한 비방만 있다. 물론 민주당 역시 그랬습니다만 국민의힘 또한 똑같지 않느냐 이런 것은 뭐 양비론적 시각이긴 합니다만 받아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제 시작이고요. 저로 좀 사람의 몸으로 치면 저는 우선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사람의 가슴입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팔을 벌려서 품으로 안을 수 있는가. 포용력 그리고 서로 다른 세력에 대한 어떤 큰 그릇이 됨을 증명. 우리 대통령은 가슴이 뜨겁고 품이 큰 대통령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뇌색을 장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가슴과 품과 머리에 토론의 초점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손에다 뭘 썼니, 뭐 똥꼬에다가 뭘 맞았니,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까마귀들 노는데 안 가려고요. 그런데 뭐 타 세력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장과 대립뿐만 아니고 이해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후보님께서 보통 보시면 대장동 문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강도가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예전에 후보님이 가져졌던 원래 색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부분이 좀 쇠퇴한 거 아니냐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내 경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당내표부터 잡아야 되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저의 품, 제가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 그러면 가치 아우름의 정치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함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으면 아울러서 간다. 근데 가치의 아우름은 저는 도저히 이재명이 얘기하는 무책임한 저 포퓰리즘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좌파와 국가 주도의 경제 부흥 그리고 돈을 뿌려가지고 미래를 포기하는 이러한 이재명의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는 함께 못 가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전략적 연대 관계인가요? 제가 한마디로 대답할까요? 네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원희룡의 품으로 오게 될 겁니다. 윤 후보는 지금 원 후보님께 상당히 호평, 뭐 대장동뿐만 아니고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 실제 토론회 때 윤 후보를 좀 엄호한 적도 있고 하셔서 전문가들은 실제 그렇게 보거든요. 일방적인 러브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우리의 토론의 품격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는 그는 그 자체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유승민에 대한 배신자론을 부각하는 것도 저는 가담하지도 않고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홍준표의 막말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홍준표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선거 자금 받은 걸로 무슨 걸 했는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토론은 우리끼리 밀어내면 남은 사람이 이기고 국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이 볼 때 국민이 원하는 그 자질과 그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경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의 다른 약점, 홍준표의 과거의 다른 약점을 공격을 안 하는 것처럼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런 약점을 공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끼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심하다 싶으면은 제가 선을 지켜라 라는 저의 토론의 품격에 대한 저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내지는 저기에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자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는 여전히 관계가 불편합니까? 아니요. 저는 홍준표가 귀엽습니다. 예전에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서로 티격태격하는 스타일의 차이고 서로 가다가 부닥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을 때도 목욕탕에서 만나면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잘 대화를 하면 제일 재미있는 대화 상대가 홍준표예요. 유승민 후보 얘기를 좀 할게요. 후보님하고 왜 자꾸 남 얘기만 물어요? 후보님하고 색채가 좀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그래서 아.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이 있을 때는 원희룡이 충분히 부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들 똑같은 견해입니다. 유승민이 오히려 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희룡이 뜨면 뜰수록 유승민한테 그 반대급부가 간다. 색채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장과 뜨거운 가슴에 대해서 4년 전보다 진화를 못한 그 차가운 경제 이론가 이번에 보니까 4년 전부터 퇴보했어요. 제가 토론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마 자신의 한계로 작용을 할 거고 제가 그 부분을 적절하게 국민들이 느끼게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주술이나 무슨 학문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이 내가 말을 해서 공격하면 그 말은 상대방에 꽂히잖아요. 그 말이 날아간 그 입대로 가만히 있어요. 쳐다보는 국민들은 날아간 말도 보지만 그 말이 출발한 입도 봅니다. 말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내뱉은 입에 대해서는 그 공격 포인트 못지않은 실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좋아하시는 스토리텔링은 제일 잘 되는 후보예요. 빈농의 아들에다가 서울대 수석 합격, 사시 수석 합격, 그리고 노동운동. 근데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지금 묻혀져 있어요. 너무 대장동이 돼서. 경선 전략을 한번 돌이보면 한 번쯤에 이제 분기점이 있을 건데 그 분기점은 언제라고 보시고 그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 좀 힌트를 미리 주신다면. 뭐 우리 캠프도 맨날 그걸 의논하고 뭐 큰 줄기는 있지만 매일매일 바꾸는 건데 그걸 내가 무슨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원희룡의 진정성과 원희룡에 있는 강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자.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진열장 자체가 아니라 뒤에 진열장에 밀려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앞에 진열대에는 나왔습니다. 4강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상품의 가치가 가성비가 가장 높구나. 국민들이 알아서 그 픽을 하게 만들어야죠. 다른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심 지금 당원 조사가 50%, 일반 국민 여론 조사가 50%예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십니까? 당심은 민심에 수렴합니다. 민심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예전에 20대, 30대는 주로 민주당의 집토끼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또 예전 한나라당, 뭐 국민의힘 이렇죠. 그런데 지금은 20, 30대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어요. 특히 특정 후보 뭐 있는 것도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한테 일반적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쏠림 현상이 강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5년 전에 그에 대한 막말을 탓했던 기준이 지금은 솔직하고 시원하고 선명하다. 기준대가 바뀐 거죠. 2030 민심을 실제 수렴해야 될 후보는 저희가 봐서는 원희룡 후보신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우선 큰 출발은 이준석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하태경, 유승민, 홍준표를 거쳐서 원희룡에게 오고 있는 과정인데 원희룡이 그들이 바라볼 때 분명한 모습과 그 품이 넓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토대와 그에 대한 기본적인 기둥은 섰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저는 그게 빠르면 앞으로 남은 3주에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주 내에 못 이루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하지만 그 방향과 결국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당심은 민심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당심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많이 나와요. 글쎄요. 계속 유동 중인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 여론조사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쭉 다녀보면요. 그래서 그 당심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는 게 샘플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꼭 굳이 대답하는 사람들만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다 정치 선수들인데 여론조사 온다고 대답합니까? 나부터도 대답 안 해요. 근데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언론에 앞서가는 것처럼 나오게 해야지 라든지 아니면 그냥 너무 솔직하게 하는 이 두 층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추세는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그대로의 분포일 거다? 지금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전당원 투표입니다. 어디에 어떤 무더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표본 집단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표 쏠림 내지는 표가 무더기 표가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60만 명을 육박하는 이 표심이 어떤 분포일지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주변은 어떠냐 해서 물어보고 하고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을 잘 알죠? 아무래도 언론은 뭐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론조사. 아니 왜냐하면 그 주장을 펴고 막 앞으로의 얘기를 전개하려면 일단 이렇다 치고 그다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다 치고가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참고를 할 뿐이지 저는 알 수 없다. 지금 윤이 1등인지 홍이 1등인지 유가 원보다 앞서고 있는 건지 원이 유는 이미 제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느낌은 오죠.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유는 제꼈고요. 당심에서도 여론도 이미 제끼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3선을 왜 너무 기가 차는? 아니. 이런 때는 내기하는 거예요. 내기. 알겠습니다. 만원빵. 옛날 홍준표 후보는 아버지 때리기 내기를 하셨죠. 제주 떠날 때 좀 섭섭해 안 하시던가요? 제주는 고향이고 또 7년간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람도 남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아픈 교훈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다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늘 애틋함과 울컥함이 있어서 제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주도는 객관적으로 못 바라보는지도 몰라요. 정치가 휘극화가 된 지는 이미 오래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당 후보도 나오는 말의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막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넘어서 이제 선악 이런 이분법적 논리까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을 어쨌든 조정하고 통합해야 될 정치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다음 자기 지도자가 이런 발언들이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아니면 방법적으로 나온 거냐 아니면 그 인성 자체가 자기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보거나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느냐 라는 이런 점에서는 저는 과거에 몸담았고 지금도 북한이나 이런 데서 보이듯이 나와 다른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그 인격체 하나하나를 인간 존엄의 작은 우주로 보는 그러한 자유주의의 인간관과 그리고 정말 인권의 인간관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수단으로 보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인간관과에 저는 가치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인간에 대한 존엄,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싸우고 거기에 대한 경쟁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인간이라는 데 대한 공감대와 존중이 있는 사람과의 싸움은 저는 봉합도 가능하고 나중에 얼마든지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느낌은 그런 인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간 존엄에 대해서 너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정의나 인간 존엄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전체주의의 논리이고 그것은 정치 논리입니다. 정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공정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때 내로남불이고 불의가 되듯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 존엄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때 저는 그거는 정말 그건 좀비와 아수라의 세계지 그게 어떻게 인간의 세계이겠습니까? 그게 염려가 돼요. 그 후자에 해당하는 후보가 누구죠?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죠. 염려할 뿐이죠. 국민의힘 내에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지금 4강 내에 있습니까? 사각 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니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에 대한 존엄의 가치에는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A, B, C, D 무작위로 얘기하겠고요. 어떤 이 자기만 아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귀엽지만 자기가 우위에 서지 못하면 그냥 이 버럭하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어렵고 그 속에 수많은 그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을 갖췄으면서도 그 자기 색깔을 아직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ABCD 캐릭터가 지금 섞여 있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사자 토론의 주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나도 잘 몰라요. D만 얘기하시면 D는 후보님 본인이시네요. 아닐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갈등이 좀 봉합이 됐는데요. 어쨌든 봉합됐다고요? 아니 형식적으로는 봉합이 됐는데 아니 세상에 형식적으로 봉합 안 되는 갈등도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봉합이 됐는데 실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이 될지도 뭐 당연히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끝나서는 그런 내분이 없을까요? 우선 국민의힘 가기 전에 갈등 봉합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 제가 지금 잠정 후보를 구치소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 교체될 거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예, 걸자고. 캐삭방 할까요? 좋습니다. 캐삭방. 무슨 캐릭터 걸래요? 네, 희롱 TV 걸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토마토 걸래? 제가 그건 오너가 아니지. 예. 저희 정치부. 오케이, 캐삭방. 네, 좋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집권여당 후보를 소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봐서는 검찰이 소환 경우가 없었고 그다음에 아니 없었죠. 예, 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정말 제1 공약을 실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동안도 많이 경험을 시켜줬는데 이제도 진행 중이야. 왜냐하면 경선이 끝나도 경선이 끝난 게 아니야. 3월 9일 대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소환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시켜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속히 수사하려며. 소환도 안 하고 무슨 철저 신속 수사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대부분 특검이 있었던 BBK 특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건 다 봐주려고 했던 예, 특검. 대면 조사나 뭐 이 서류 조사 이런 걸로 마무리를 했었지 실제 후보를 소환한다는 게 검찰이나 공수처나 어디든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기 아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철저 수사하려며. 예, 서면 수사가 철저 수사입니까? 예,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 아니 확신이 아니라 나는 국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 조사가 철저 조사냐고. 아니요, 동의 못하죠. 예. 네, 그럼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반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지금 공수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혐의가 나오면 플러스 조사해야지.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정의가 아니에요. 불이에요. 여야 후보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럼요. 다 가리지 말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유일한 예외는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 8일까지.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만 네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헌법상의 네, 특권이 그렇죠. 있거든. 네. 그 외에는 아무도 소환이 안 된다거나 뭐 수사를 안 받거나 압수수색 안 당한다? 없어요. 헌법을 지켜야지. 검찰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여야가 동시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며. 김대중 대통령 때 비자금융 사건은 김영삼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김태정 검찰총장의 어떤 정치적 검찰 결정에 의해서 그때는 사실 묻고 들어갔죠.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비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안 시켰어요.
그죠? 네네. 유일하게 구속 안 당한 대통령이었죠. 사실 그거는 크게 보면 주고받음이었고 삼김 정치에 지금은 그런 시대를 지났지만 그 시대의 삼김 정치의 미학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깨졌냐? 노무현, 이명박 때 이게 그 퇴직한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하고 망신을 주면서 이걸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온 국민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이제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서 어떤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탄핵이 올 때까지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도저히 찍을 수 없고 국민들의 어떤 응징을 해야 되는 이런 정치 정세가 지금까지 네. 예, 온 거예요. 네. 이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의힘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냐? 전직 대통령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론.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치 보복이죠. 아니, 그걸 이 경제 공동체론 집어넣고, 예? 거기에다가 죄형 법정주의에 의한 법치주의 논리를 막 팽창시켜가지고 다 걸어가지고 그리고 직무유기 예? 적용되지도 않던 법조에서 사문화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다 당하게 될 겁니다. 나는 서로 한 번씩 자 한쪽 맞았으니까 한 대만 치고 그 다음 끝내자 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 한 대 치는 것도 넘어설 수 있는 통합 정치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과거에 김대중도 비자금 그때 저 누굽니까 그 저 사무총장 폭로했지만 수사 안 하고 넘겼고 이명박 때도 특검했고 사실 뭐 다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수사 결론 애매하게 이제 내 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넘어가던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의 기로에 있는데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전부 경제적 공동체에다 직무유기라는 팽창적인 확장 논리를 집어해가지고 다 적용시켰으면서 지금 와서는 이 과거의 잣대들을 들이댄다고요? 저는 과거 한때 법조계를 스쳐갔던 사람으로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 공동체 논리가 윤석열 총장 통해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 공동체 논리하고 직무유기죄를 적용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 역사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걸 과연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여기에 따른 형사법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을 과연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에 대한 이 역사적인 판단, 헌법 가치의 판단은 나중에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윤 후보한테 질의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질의? 예, 공개적으로. 미리 다 문제를 이제 그 문제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질문할 거예요. 결국 본선, 그러니까 최종 본선에 가기 전에 어느 후보를 제일 적수로 보세요? 제일 적스러운 윤석열. 윤석열 후보. 네. 1등을 최초야 본선 거는데 지금 1등은 윤석열 후보인가요? 예, 현재는 1등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비교해서 원희룡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제일 차별화되는. 우선 이재명하고 대결을 해야 될 텐데 정책에서 밀리기는커녕 압도하고 비리에 대한 네거티브에서 당하기는커녕 공격할 일만 있고 국정운영 당장 취임해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고 물론 난 더 잘할 거라고 보지만 예, 국정을 엉망으로 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뭐 그거면 됐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그래서 대장동 전략이 나온 건가요? 대장동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앞에 저는 자 액션은 왜 이렇게 약하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보통 1등이나 2등 자기가 쫓아가야 추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쫓아가 있는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유혹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민주당 역시 그렇게 경선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타깃을 여당 후보로 잡으시더라고요. 그게 대장동이었고. 그래서 저는 원 후보만에 이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전략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제 판단이 좀 틀린 건가요? 해석이?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전략은 저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건 사실 늘 자기 몸에 배어 있는 바탕의 생각이잖아요. 저의 바탕에서부터 그건 나온다. 왜냐? 우선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산을 넘어가는 게 목적이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경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공약도 안 읽어보고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더라고요. 네,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네. 내가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면 그거를 처음 들었다는 듯이 막 신기한 표정들이에요. 그 천하의 호남폰에도 그러셨죠. 예, 천하의 그 슬롯머신 잡은 검사랑 천하의 대통령 둘 다 집어넣은 검사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어서 내가 너무 혼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게 뭐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야,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 안 하고 비리에 대해서도 연구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정 운영은 둘째치고 비리 아니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이게 내가 왜 이게 전략이 아니라 내 어떤 바탕이라고 하냐면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만 이거는 드러나게 돼 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전략 이전의 경험. 당내 네거티브 해가지고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당원들이 싫어합니다. 다 당내 총질이라고. 그래서 이낙연이 왜 실패한지를 아세요? 이낙연이 제가 알고 있는 대장동 비리 구조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면 내부 총질이거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실컷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낙연이 자 저기가 나중에 경선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윤석열이다 또는 홍준표다 1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면요 거기는 득점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당내 경쟁에서의 네거티브 우리 당원들의 그 내부 총질에 대한 반감과 오히려 공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반발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략 이전에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 뭐 저라고 그냥 순간순간 어떤 그런 이 충동이나 이런 이 순간적인 감각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캠프가 좋은 게 이런 것들을 캠프가 누를 거 눌러주고 질를 거 질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태면 왜 내가 대장동 그걸 하느냐. 물론 이게 야 대장동만 하다 보니까 뭐 대치동이나 가라 뭐 그다음 뭐 법무장관은 뭐 특검하지 대통령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떠들든 나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혜택받은 거는 제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가야 되겠다. 직접 물려줄 방법은 없으니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떤 아이들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들로 만들면 우리 아이들도 보호받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결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고 예, 내가 바라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를 헌신하는 건데 저는 제가 먼저 뭐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색깔도 약하고 뭐 점잖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대신 저는 뭐가 강한지 아세요? 리액션은요. 미친 행동력이 나오고 폭발력이 있습니다. 뭐냐? 나 안에서의 정의감, 내 안에서의 근본 가치가 너무나 명확히 공격당하고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 올라오는 저의 분노와 정의감과 그것을 어떻게든지 꺾고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공격력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공격력이 나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언터처블 캐릭터가 나오는데 대장동 비리 그리고 이재명의 걸 보면서 내 눈에 보여. 그리고 저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보여. 그리고 이재명과 내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거치면서 겪어봤던 이재명의 캐릭터와 저 인간이 사람을 대하는 근본 관점과 어떤 하나의 그 프로젝트와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사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눈에는 그 회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재명이라는 대장동 미사일이 이 서울 상공에 대한민국 상공에 떠 있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확신을 하고 그 위협, 존재로부터의 위협과 이 공격
그러니까 이 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에 나는 저는 어떤 희생을 감수했으라도 저거를 제거할 겁니다. 민주당 3차 경선인단 투표 보셨나요? 뭐 20몇 대 60몇 가는 거죠. 28대 62. 네. 그게 기존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틀려서 그랬는데 네. 서울 경기가 부동산에 좀 민감한데 그것이 대장동을 통해서 나왔다.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시나요? 100% 그래 봅니다. 이 제비가 날라오면 봄이 가까운 거고요.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민심이 뒤집혔다라는 것은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심판에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저는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화산 폭발 이전에 미세한 지진이 울릴 때 그 지진의 기미를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이재명 후보를 한 단어로 한번 평가해 보시죠. 한 단어로 유능의 탈을 쓰고 있는 유능의 탈을 쓰고 있는 전박이. 유능의 탈을 쓰고 있는 전박이. 전박이. 같은 질문 조금만 반복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건 그만합시다. 한 번만 해주시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난다니까. 홍준표 후보예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하고 저희 구독자분한테 마지막으로 경선에 임하는 전략, 각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을 비리, 정책 그리고 인품으로 압도할 수 있는, 붙여주기만 하면 바로 10분 내에 압도할 수 있는 상품, 이제 뒷진열대에서 이제 앞진열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상품 보시고요. 정말 깐깐하고 똑똑한 소비자로서 원픽 해주십시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